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느냐, 다시 조정 뒤에 재상승을 하느냐, 꽤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그 기존에 그 얘기했던 폭락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겸임 교수라고 그러는데 막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증권사 애널들이죠. 증권사들 애널들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승론자들은 대부분이 기존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유명한 강사급들, 파워블로거, 전문가들, 일부 교수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교수님들은 좀 중립적인 그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고, 상승과 하락의 뜨거운 논쟁성에 있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치다,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더욱 그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왜냐면 대선이라는 또 변수가 있거든요. 대선 이후에 어떤 규제가 완화될 그런 문제, 또 공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엮여가지고 벌어지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 그런 논쟁이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내용들을 취합을 하다 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락론자, 앞으로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매력이에요. 집값이 너무 많이 사실 서울의 집값이 역세권 기준으로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준신축구 기준으로, 그보다 구축은 좀 더 싸겠지만 신축, 준신축급으로 12억에서 15억 정도 역세권,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이제 대출도 안 되고 DSR 40% 규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고점을 찍을 때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앞으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앞으로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간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강남에 앞으로 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기 수요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액 연봉가들이 꽤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대기업만 다녀도 맞벌이만 해도 한 1억 2천, 1억 5천이잖아요. 최소 잡아도 신입을 조금 넘으면 대리급만 돼도 아마 7, 8천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둘이 맞벌이 기준으로 1억 5천이고, 그 정도의 소득이면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도 충분히 살만하다. 시중에 돈이 풍부하다라는 얘기. 이 상승론과 하락론의 두 대결은 바로 이 구매력과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을 맞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힘이 있었거든요. 자, 그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갔고, 버블이 낀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초저금리 유동성으로 또 규제도 없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규제가 많아졌지만, 규제가 없어질 때 그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에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리 인상이 3월에 시작된다는 것은 거의 고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WT 기준으로 92달러, 거의 이제 100달러에 왔잖아요. 이거 도저히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연내에 최소 5번은 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2014년에서 2018년 4년 동안의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내 최소 5번, 많게는 6번, 7번, 8번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면 마용성도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면 서울의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뭐 역세권도 오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DSR 40%를 기준으로 할 때 연봉 4천만 원 정도 받는 분이 평균 4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봉 4천만 원을 가진 분이 DSR 40% 적용해서 평균 4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거로 알고, 뭐 4억 이상의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벌써 대출 규제 40%, DSR 40% 규제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금리 인상과 DSR 규제, 대출 규제 이거로 인해서 도저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 4천은 너무 적다. 그럼 연봉 8천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연봉 8천. 자, 연봉 8천으로 올려도 평균 10억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집값이 다시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서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이 정부, 좌파 정부든 다음에 바뀔 수 있는 정부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이런 전제를 안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론자들 얘기는 오직 유동성이야. 시장이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실제 구매력을 보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대출 규제로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갭 투자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갭 투자로 상승. 다시 이제 작년과 같은 또 집값의 폭등 분위기,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 물량이 없을 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갭 투자로 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갭 투자가 되려고 하면 전세값이 지금 폭등을 해야 돼요. 현재는 전세값이 지금 하락 전환했지만 연말이 되면 대선 이후에 5월 7월에 되면 다시 전세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워낙 적으니까. 자, 그러나 정부가 이때 되면 또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전세값이 폭등할 것 같으면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전세값이 어떻게 오르겠냐고. 정부는 그런 카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후에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 자금에도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뭐냐면 2022년 이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단지 이야기하는 거는 집값은 조정 뒤에 우상향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값은 언젠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조정을 받고 과도하게 오른 것은 다시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회귀한 다음에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재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은 10%까지 상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10% 상승을 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만약에 그분 얘기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올해 다 팔란 얘기예요. 올해 다 팔란 얘기. 설령 그분 이야기대로 된다고 하면 올해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23년도, 4년도에도 얘기가 지속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2023년, 2024년 되면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되고 이제 공급 물량이 서서히 풀리고 경기도에도 많은 물량이 풀릴 텐데 그런 가격이 지속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얘기대로라면 올해 다 팔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꼭 그 집값을 얘기할 때, 우리 집값을 예측할 때 우리가 대내적인 환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그러니까 WT 기준으로 92달러예요. 92달러. 자, 이게 석유값이 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아주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끌에서 샀던 분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대출에 못 버티고 그 대출 이자에 못 버티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삼중고에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긴축의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긴축의 환경. 자, 긴축한다는 얘기는 내가 빌려갔던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이번 주에 그 전국 아파트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세종에서 먼저 하락이 됐고, 시작이 됐고,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에서 먼저 하락이 시작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던 대구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서울, 경기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광역시, 인천, 울산도 하락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자, 우리가 이 하락이 전국적 확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매매 심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세종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그러니까 추석, 설 이전에는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비교적 빠르게 소화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설 이후 기간이 짧지만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거의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급매물도 잘 안 온다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하락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그런. 서울도 떨어진다, 경기도도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인천도 떨어진다 하니까 세종은 더 떨어지겠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전국적 확산으로 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빙하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수도권값 아파트가 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동안에 이제 보합권이었다가 하락 전환했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2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게 뭐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월세로 받고 있잖아요. 월세로. 자,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보합.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전국의 부동산이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집은 거품이 아닌가? 이거 긴 하락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 매매 심리를 확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종의 낙폭은 더 커졌어요. 0.13, 대구도 0.08. 자, 울산도 처음으로 하락 전환을 했어요. 자, 서울이 0.01% 하락. 자, 인천이 작년에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인천도 0.04% 하락. 자, 인천은 이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왜냐면 인천의 공급 물량이 올해 내년에 엄청나다. 그리고 인천은 빠지면 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인천의 8개 구 중 7개구가 하락했다. 자, 인천 지역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점을 찍고 사실 고점의 거래량이 몇 개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고 몇 개 안 되고 그냥 신고가 찍은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인천은 여러 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입지도 좋고 바다뷰도 나오고 송도라는 신도시는 좋은 신도시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줍줍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비 청약까지 갔는데 예비 청약에서도 사소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미분양 줍줍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90 몇 개가. 그게 이제 9대1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얘기가 또 줍줍이 거기서 또 나올 거라 예상을 할 정도로 고분양가의 것에 일반 청약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송도에서 9억은 그렇게 비싼 게 한참 올라갈 때에는 14억, 15억, 12억부터 14억 7천까지 찍었으니까 9억이면 쌌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청약이 몰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점 거래량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거 사서 먹을 수 있는 건가?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주축으로 밀려 나오고 있다라는. 경기도가 하락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45개 시구 중 18개가 하락 전환했고 8개 지역은 하락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하락이 더 확산되고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권의 물량이 올해 내년은 많거든요. 자,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화성시, 안양시, 남양주 하락 전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세종, 대구, 서울, 경기도 이렇게 하락 전환하면서 청약 시장에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죠.
아주 인기적 아니면 거의 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거의는 아니고 이제 일부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아직 입지가 좋은 지역은 피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무피도 있고 마피까지 있다는데 마피는 제가 확인 못했고 무피도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거의 분양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분양하기가 어려워요. 기다리면 이제 마피도 나올 텐데, 입지 좋은 곳에 마피도 나올 텐데, 뭐를 사겠습니까? 자, 수도권 경쟁률도 작년에 31대 1인데, 올해는 1월 달에 17대 1로 반토막 났다라는 거. 이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경쟁률도 164대 1이었는데, 34대 1로 5분의 1 토막 났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제 예상으로는, 수도권도 2022년 말이나 빠르면 2022년 말, 또 늦으면 한 2023년 정도 좀 입지가 떨어지는 곳부터 시작해서 미분양이 날 수 있어요. 분명히 미분양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난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제 구축도 안 팔리고 그리고 분양권 거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양권 프리미엄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무작정 그냥 상속론자의 얘기만을 듣지 말고, 내가 입주하는 아파트는 상관없죠. 물론. 그러나, 이게 프리미엄을 바라고 사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송도 자이더 스타에서도 보고, 그리고 대구시장에서도 보고, 분양가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 고점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분양가에 비해서는 시중의 호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구축의 거품이 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청약하는 시장에서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는 구축의 아파트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과 그리고 청약 현황, 그걸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심은 분양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양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내가 굳이 집을 마련하는데 이제 분양 시장에서 기회가 많아지는데 구축 시장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양시장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가격 자체도 분양하는 아파트가 싸지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가격에 안정이 되고, 하향 조정이 되려면 계속해서 공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구 시장을 보면 결국은 공급이 시장을 무너뜨렸어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게 있죠. 이사대책. 이사대책에서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 자, 이게 요번에도 또 발표를 했는데, 공공주도로 하겠다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지금.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 총 76곳의 후보지를 지정하고 이곳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10만 가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자, 근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지금 본 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진 것은 딱 2%, 1만 가구. 이것도 이제 아직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가시화된 건 1만 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만 발표하면 안 된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청약을 미리 땡겨와서 대기 수요자를 사전청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의 심리를 죽이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것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전청약을 땡겨와서도 그것 가지고도 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뭐로 시장을 잡을 수 있냐?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규제 완화가. 이거는 상승론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풀어주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구축 유통 물량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축 유통 물량.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폭을 높여줘야죠. 왜냐면 기존에 많이 이득이 난 사람들이 팔게끔 하면 가격이 싸게 나오지 않겠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못 해주니까 중요로 다 빨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로 나가면 5년 동안 거래가 안 돼요. 이걸 걱정하는 거야, 전문가들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중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과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해줘야 된다.
이거 없는 법인데 생긴 거잖아요. 그죠? 누가 80% 세금 내고 집을 팔겠어요? 중과세를 분명히 유예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시장에 어떤 유통 물량이 없고 공급 물량이 없어서 앞으로 당장에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또 집값이 급등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있다라는 거. 그걸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긴 하지만 또 급등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급등을 막으려면 원천 봉쇄하려면 중과세 유예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취득세도 뭐 지금 8%에서 12%로 2주택 이상 3주택 되면 8%에서 12%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 자, 이거 폐지 안 하면 이 계속해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건설사가 주택을 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1주택인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2주택 되면 8% 12% 취득세 내라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이 세 가지 법을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어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 분명히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 이게 이 하락장이 오면 이게 거래가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심리가 죽어서 뭐 부동산이 뭐 마냥 영원히 빠질 것 같은 그런 심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전혀 안 돼요. 하락장이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속임수 반등이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자, 반등 나오면 다 파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중장기 2022년, 2023년 넘어가면 분명히 이제 하락의 추세가 완연하게 나올 거예요. 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대비하셔라. 자, 대비하셔라. 그리고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나 뭐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구축 시장을 쳐다보지 말고 신축 시장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축에서 기회가 많아져요. 앞으로 기회가 많아진다.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분양가 자체가 이제 고분양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뭐 오르지도 않을 텐데 그거 무리해서 안 산다는 거예요. 일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심리가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구축을 가능한 한 빨리 팔아라. 그리고 신축을 분양받을 기회를 잡아라. 신축 시장의 분양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어떤 스마트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거든요. 첨단 이제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첨단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갈수록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좋은 전략은 구축을 빨리 팔고 신축을 잡을 기회를 잡아라. 신축의 시장이 열려 있다.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집값이 다시 상승할 때는 이제 신축의 기회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신축을 잡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